오늘은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봉현영입니다. 네. 작가님, 이더리움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요번 네, 5월의 승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승인이 네. 된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월에 ETF 승인되는 거 뭐 불가능이라고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 SEC에서 블랙록,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아크 등 한 8개 정도의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심사 요청서를 승인한 거고요. 음, 이후에는 이제 S1 증권 신고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상장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4월 달에 홍콩에서 기습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같이 상장시켰잖아요. 네. 아마 그 움직임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최종 상장을 위한 그 신고서는 이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 이제 에릭 발추나스 이분이 있는데 뭐 이분 말에 의하면 6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승인 이후에는 뭐 바로든 뭐 단기간 내든 상장이 가능하니까 뭐 빠르면 6월 말, 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뭐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S51이라고 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승인을 받는데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부분적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뭐 네. 지금 승인이 된 건 뭐고 앞으로 뭐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올해까지 진행될 그 두 번째 승인은 어떤 건가요? 사실상 그냥 승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절차가 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절차들이 좀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승인은 된 거다. 다만 좀 실제 이더리움 ETF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뭐 어떤 몇 가지 절차가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그 절차도 뭐 빠르면 6월 달에 다 끝날 것 같고 늦어도 올해 아니면 끝날 것 같으니까 네, 뭐 이미 음. 상장됐다라고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뭐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는데 비트코인과 네. 이더리움의 가격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우선은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어제 미국에서 실업 청구 수당 건수 발표한 이후에 이게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좀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다는 게 고용이 좋다는 뜻이고 고용이 좋으면 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의 인하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라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음, 오늘 새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뭐 큰 변동성은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유동성이 금리는 낮추지 않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네. 재무부에서 보유한 현금도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었다는 건 줄어든 만큼의 시장이 풀렸다는 거고 그 금액이 대략 200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원화 기준으로 한 170조 정도 되는 특별 국채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이거 부채로 잡히지 않은 국채인데 뭐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가격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와 별개로요. 음.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ETF 승인은 됐는데 사실 가격은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더리움을 그럼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될까요? 가격적인 면에서? 우선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랑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상장이 된 다음에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야 가격이 오르는 거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상장이 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을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리움이란 자산이 없어지는 리스크는 뭐 제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게 실제로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 구현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실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책을 쓰긴 썼지만 직전 회사에서 기업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투자를 개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더리움 투자를 이제 검토하신다면 단순히 기간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보다 오르겠지. 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지만 음, 이더리움이라는 어, 스마트 컨트랙 구현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실제로 이 위로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들어올지를 검토하고 투자를 판단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유스 케이스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과거에는 NFT가 있었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로서 네트워크를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셋을 실물 전통 자산들을 이제 블록체인 망에 올리는데 그 블랙락에서 지난 3월에 미국 채권과 연관된 상품들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발행이 되면 그 발행하는 발행처에서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데 그럼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고민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사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과거에 이더리움 관련 그 어떤 구축 사업을, 이더리움 뭐 그 어떤 기술적인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그 네, 단순히 ETF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유입되니까 앞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거다. 이런 측면 말고 이더리움이 좀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세상에 쓰이면서 좀 가치를 네, 가져서 가격 상승에 좀 기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저는 개인 투자는 비트코인에만 하고 있는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비트코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어딘가에 가치를 저장하는 그 어떤 대상들이 보통은 희소성이고 같은 희소성이 있다면 동시에 역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가치 저장의 역할을 먼저 했던 비트코인이 저는 그 역할은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유스 케이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메인넷 위에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할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 단순히 수요 공급을 떠나서 앞으로의 이 네트워크 간의 어떤 경쟁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위에 지금 레이어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성능을 개선하는, 저는 이게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능을 네,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네,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고 가볍고 전송이 빨라서 뭔가 실제로 쓰이기 좋다. 이거를 이제 표방하고 나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비트코인의 지위도 이더리움이 좀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모든 어떤 투자에 있어서 100%라는 건 없지만, 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위에 어떤 실제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의 음, 유스 케이스는 아직은 이제 이더리움이 더 많거든요, 비트코인보다는. 그래서 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NFT라고 하는 이더리움 NFT의 기능들이 사실은 메인 어떤 마케팅 포인트였는데, 그 기능들이 작년에 비트코인 오디너스 프로토콜 그리고 최근에 룬주 프로토콜까지 업데이트 되면서 그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제 유스 케이스들 간의 경쟁이 좀 계속될 거라서 뭐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우위에 있을지 비트코인은 메인넷에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위에 레이어들이 중요한데 아직은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그 오렌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어떤 신원 증명 체계 신원증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이제 론칭했는데 네. 아직은 비트코인 위에서도 더 많은 어떤 레이어가 쌓여야 되고 유스 케이스가 나와야 돼가지고 지금 시점에 결과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요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뭐 네, 단기적으로 적어도 뭐 올해 하고 뭐 내년 올해 정도까지는 크게 뭔가 이, 기술적인 변화로 가격이 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이제 뭐 제 네네네.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서 일부를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조금 교환하는, 그러니까 자산 네. 배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쨌든 두 개 자사 모두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열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저는 지금보다 둘 다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봤을 때 음. 두 개 똑같이 희소하다면 저는 역사성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역시 지금 기준으로 어쨌든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디플레이션 화폐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걸 희소성 측면에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오를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위에 사용되는 유스 케이스들이 어떤 게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나올지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 자체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어떤 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잘 들고 있는데 음.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산다면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그러면 그게 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로서는 비트코인은 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가치 저장 말고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는 서비스들 덕분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야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건데 그거를 네.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도 페이팔 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음. 블랙락에서 지지난달에 비들이라고 하는 그 미국 채권으로 관련된 미국 채권이랑 뭐 혼합형 상품을 또 그 위에 RWA라고 해서 출시했거든요. 그런 네. 상품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 상품들이 출시될 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그런 RWA가 나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도 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이제 솔라나거든요. 특히나 네, 이더리움 솔라나, 킬러. 예, 그 이더리움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네, 이더리움의 시대는 가고 솔라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좀 얘기가 됐었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네, ETF 승인이 된 거잖아요. 됐다고 그러면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완전히 그 다른 레벨의 위상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그 메인넷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한 네트워크로서는 원래 이더리움이 더 우위에 있었는데 음. 이더리움도 어쨌든 솔라나 대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어,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더가 항상 더 우위였고 다만 음.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이 ETF로 이제 거의 상품 취급을 받고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솔라나도 그럴 여지가 충분히 생겼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증권이었으면 솔라나도 증권인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면 솔라나도 증권이 아닌 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전 두 음. 가지 코인에 다 위상이 높아질 건데 대신에 지금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그 등록돼 가지고 선물 거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홍콩에서도 이미 현물 ETF는 등록되어 있었잖아요. 선물 ETF는 이미 많이 등록되어 있었고. 근데 그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물 ETF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 선물 ETF도 상장되어 있지 않고 기껏해야 그레이스케일에서 그 신상 상품으로만 존재해서 기관들이 이제 유입될 유입되고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 정도라서 여전히 지위는 다르지만 그 솔라나도 충분히 이제 증권으로 해석되고 ETF로 상장될 수 있는 여지는 생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작가님, 비트코인 ETF가 올해 봄에 이제 승인이 됐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네.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증권이 네, 아니라 상품이라서 승인이 됐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요번에 네, 이더리움 승인된 걸 보면은 이제 그 논리가 깨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그러면은 사실 이더리움이, 네. 네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이더리움이 증권인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뭐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이라고 안 될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도 ETF 승인을 막 물밀듯이 하고 다 승인이 돼서 이제 정말 모든 알트코인이 우리가 주식에서 주식처럼 이제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까요? 우선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 개별로 정말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장이 될지 또 ETF로 되더라도 개별이 될지 혼합 형태로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신은 할 수가 없지만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 미국 하원 의원을 통과한 21세기 이름 되게 특이해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에 대해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뭔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존하는 70% 정도의 알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상품으로 분류되면 뭐 선물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모아서 선물 ETF가 될 수도 있고 현물 ETF로도 상장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은 무조건 주식이다라고 이제 판단했었던 그 근거가 합의 테스트 때문인데 그거 그냥 네. 그 조건에 아무리 부합되더라도 그냥 정치적인 논리, 그러니까 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게 싹 다 무시돼서 그냥 상품으로 취급받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이 상황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트럼프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도 그 미국에 있는 크립토 투자하고 있는 인구가 뭐 진짜 적게 잡아도 미국민의 10%라고 하면 한 3, 4천만 명이 되는데 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제 책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정식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게 다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좀 선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작가님, 그러면은 요번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면서 사실 반감기 이전에 사이클보다도 빨리 이제 전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자금의 힘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고 또 향후에 알트코인 ETF들이 뭐 혼합형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관 자금이 지금처럼 비트코인에만 이렇게 쏠리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히려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돈이 더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양쪽에 들긴 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비트코인의 위상 앞으로도 계속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개인 투자는 비트코인만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전에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린 이력들은 사실 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지위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고 똑같이 희소하다면 역사성이 중요해서 비트코인은 맛집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맛집 앞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저장 측면에 있어서는요. 음, 다만 이제 그 위에 어떤 실제 실용성 있는 그 네트워크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더리움도 완벽하지 않고 솔라나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음, 되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사님도 그렇고 카카오톡 쓰고 있잖아요. 이 네, 중앙화된 서버에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 단적인 예로 그 중국의 웨이보라는 SNS에서 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 사람들이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계정을 아예 삭제를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지금 뭐 10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 채널의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서버의 주인이 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날려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내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이 분산된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다가 이제 본인은 그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유스 케이스를 비트코인 메인넷은 어려우니까 그 레이어가 쌓이면 거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 위에 저장할 수도 있고 솔라나 위에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사용자라고 봤을 때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거에다가 저장을 할 거잖아요. 제가 SNS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 좀 비교하시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의 우월성은 인정하지만 이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은 이 체인 간에서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이 음, 일반인들에게 대중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경쟁이 이제 시작됐고 그러다 보면은 추후에는 우리가 그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의 모든 게 몰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의 스토어랑 그다음에 로컬의 이런 스토어들이 크게 메인이 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구글과 애플이고 작은 것들이 로컬에서 하면서 혼재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진짜로 이 레이어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의 현 시점만 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있는 서비스가 우월하다. 이더리움, 솔라나 그 외에 뭐 아발란체나 트론, 뭐 클레이튼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은 어렵지만 그 이제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는 그런 걸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가치 저장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우월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진영도 노력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 이걸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뭐 금처럼 가격을 가지는 그런 네. 수단으로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뭐랄까 뭐 기업 가치라고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뭘 할 수 네. 있으니까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뭐 주식에서 기업이 돈을 벌면은 이제 그 평가에 반영되듯이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을 맞습니다. 텐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쪽에 이 가치 저장 수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알트코인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 어떤 이 네트워크 경쟁, 기술 경쟁에서 지금 졌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이쪽 시장을 잡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레이어를 올리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도 지금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더리움조차도. 객관적으로 이, 지금 음, 기준으로 비트보단 많지만 그래도 음. 이게 네트워크를 독점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이해하신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그냥 뭐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말 투자적인 관점에서 돈 벌고 싶은 관점에서는 이미 네. 한쪽을 우월하다고 이미 시장에서 인정되고, 공유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일단 하나가 확보가 된 거니까, 네. 너무 이게 이더리움이 승인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돈 다 빼서 알트로 가고 뭐 이더리움으로 가고 이런 건 조금 반대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반대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내가 산 거보다 올라서 팔아서 벌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인이었고 또 제 소중한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음, 리스크가 더 낮으면서 적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걸 많이 사서 돈을 많이 벌자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 0.5개에서 1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가지고 10년, 20년 장기 투자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그 음, 이후에 정말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다들 명확하지가 않아서 음, 뭐 이더리움이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유스 케이스가 더 많긴 많아요. 근데 그 일부의 NFT 기능들이 이미 비트코인의 오디너스 프로토콜이나 룬주 프로토콜로 이관돼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NFT 상품의 거래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초과해 가지고. 그 두 음, 번째로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테더인데 그 음. 테더도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제일 많이 발행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트론 네트워크 위에서 더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자가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미 이더리움에 있는 것도 사실 다른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쟁이 정말로 이제는 본격화될 거라서 지금 시점에 뭐 하나를 딱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두 대, 그 이후에 초과 뭐 수익 그리고 이 시장이 정말 관심 있고 재밌다면 그런 것들 각 개별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면 그 비트코인 상승률 이상의 초과 수익도 단기적으로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옹달책방도 그렇고 심사임당 채널에서도 스택스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를 250원에서 500원대 사이에 사가지고 5,000원에서 4,300원 요 사이에 팔아가지고 어쨌든 크게 차익을 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저도 네. 2017년도에는 리플 300원에 사서 연말까지 들고 가서 꽤 큰 차익을 냈던 경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저는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프라 둘 다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고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이랑 가능성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무조건 비트만 좋다 또는 비트는 늦었으니까 다른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의 역할 그리고 각 네트워크마다 추구하는 방향과 그 펀더멘탈과 어떤 탈중앙의 정도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유의미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모든 디지털 자산 투자에서는 무형의 디지털 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기업형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정말 적용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고 또 정말 그렇게 성공하는 블록체인이 나온다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애플, 삼성 같은 정말 그런 정말 기업으로 가치를 뭐 영업 이익이나 뭐 실적을 가지고 정말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좀 열리는 서막이 열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마 많은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이 이제 벌어질 건데 제가 다만 염려하는 건 그런 세상이 오려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중앙화 서비스에 문제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아까 음. 말씀드린 이제 웨이보에서 갑자기 특정 인플루언서의 그게 형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음. 자랑을 SNS에 하는 게. 근데 임의로 판단해서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다소 제가 우려스러운 건 지금 사회에 이미 깔려있는 신뢰망이 무너져야지 새로운 신뢰망인 블록체인으로 올라올 텐데 그러려면 음. 세상이 많이 무질서가 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이 신생 자산이 성장하는 게 반갑지만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질서가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시장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각 국가의 권한이 커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으로서 앞으로 뭐 슬픈 일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좀 들어가지고 뭐 투자자로서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지금 현실의 생활인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작가님 스택스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번에 그 네. ETF 이더리움이 통과가 되면서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스택스 그리고 니오 프로토콜이라는 걸 뭐 신탁 형태로 운영한다, 뭐 판매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이제 기관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 음.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했었고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GBTC로 상장이 된 거고 뭐 이더리움도 원래 있었고 그리고 체인링크 그다음에 솔라나 그다음에 음. 스택스랑 니오 프로토콜 이번에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택스랑 니오 프로토콜이라는 디지털 자산으로도 그 기관에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겼다. 현물 ETF는 아니지만 그 음. 직전 단계에 어떤 스탁 상품, 신탁 상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자체로는 뭐 스택스 진영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스택스라는 네트워크 자체도 지금보다는 더 강건해져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이미 그냥 그레이 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산 신탁 상품 중에서 이제 새로 두 가지 종목이 추가됐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장에 진짜 더 영향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없던 창구가 생겼으니까 그 자체로는 각각의 두 개의 프로젝트에는 뭐 호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그 봉윤희 형님 그 이번에 이렇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네네. 반면에 동시에 과거 2000 뭐 17년, 20년도에도 알트코인의 기술적인 면으로 굉장히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뭐 NFT라든가 대표적으로 네, 아니면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로 뭔가 바뀔 것 같았지만 사실 안 바뀌고 가격은 막 폭락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서 요번에 알트코인에 좀 큰돈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뭐 경각심이랄까요? 혹은 위험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사기를 논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은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펀더멘탈을 점검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우선은 노후 준비, 안정적인 그 어떤 투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우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초의 자산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먼저 일정 부분 투자하시고 그 이후에 시장을 지켜보면서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알트 프로젝트를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비난하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개인 투자는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솔직히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저도 앞으로 제가 공부한 것들이 있고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의견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어떤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 반복하면 일정 영역이나 기간에서 실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실패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트코인 투자, 비트코인 투자를 다 떠나서 본인만의 정말 좋은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에 맞는 투자를 반복하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에 주식책도 썼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책도 썼지만 두 책 모두를 관통하는 저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 자산에 대해서 편견 없이 열어놓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투자를 했고 실수를 하더라도 적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저앉을 만큼의 실패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가지고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을 쌀 때 많이 사서 현재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현이 형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